24년 기출 해설 9번째 문제죠. 29번입니다. 24년 29번 속시식물에 관한 설명이죠. 이 문제는 총평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출제 경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가능성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 식물에 대한 출제 경향이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일단 광합성이 계속 출제되던 광합성이 출제가 안 되고 광호흡이 3년간 계속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신 이 문제 속시식물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식물의 분류학에 대한 내용이죠. 식물의 분류학은 거의 출제가 안 됐는데 2022년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24년에 다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식물 분류학이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좀 특이한 경향이고요. 세 번째 근거로 들 수 있는 건 바이옴, 그러니까 생물 군계라고 번역을 하긴 하는데 지구상의 생태계의 총합을 바이옴이라고 하죠. 그게 중요도에 비해서 많이 출제가 됐죠.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올해 하나가 또 출제가 됐네요. 바이옴도 사실 식물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서 식물에 대한 출제가 강화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속시식물 아니 식물의 분류학이 2022년과 2024년에 출제가 되었고, 동물의 분류학이 또 두 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분류학도 거의 출제가 안 되던 부분인데 네 문제가 출제가 됐고 최근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것으로 볼 때 분류학에 대한 출제 강화가 아닐까라고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식물에 대한 출제 강화인지 분류학 전체에 대한 출제 강화인지는 판단하기 힘들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생물 공부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가능성에 다 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식물에 대한 출제 강화라고 생각하면 지금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 광호흡에 대한 부분, 뭐 기출문제 관련한 내용들, 자료들 잘 보셔야 되고, 바이옴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식물의 분류학에 대한 내용은 두 개의 기출문제가 2022년과 2004년에 두 개의 기출문제가 난이도가 상당히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와 그와 관련된 이론들을 정리하시면은 어느 정도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방어적으로 대비가 되죠. 근데 더 이상 깊이 공부하기에는 좀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고요. 두 번째, 분류학의 강화라고 판단을 한다면 분류학 부분은 삼형육계를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6개의 계에 대해서 분류학을 한번 짚어보셔야 되는데, 일단 세균계, 진정세균계죠. 진정세균계는 세균 기출문제가 5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내용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기출과 관련 이론을 보시면 되고, 고세균계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출문제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4개의 계가 남아 있는데 진핵생물역의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죠. 근데 분류학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동물계와 식물계입니다. 근데 동물계와 식물계가 기출문제가 4문제인데 난이도가 좀 높았기 때문에 기출문제와 그 관련된 이론들을 잘 공부하시면 방어적으로는 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남은 거는 이제 균계의 분류학과 원생생물계 분류학인데 그거는 기본서에서 그냥 기초적인 내용만 보시고 방어하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균계도 그냥 기초적인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생생물계는 사실 뭐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이 보통 한 원생생물계를 10개 정도로 분류를 해요. 원생생물계는 현재 분류학상에서 그렇게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 일반생물학의 대표적인 교재가 캠벨인데 캠벨조차도 원생생물계는 좀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10개, 원생생물계 한 10개로 분류된다고 하면 그냥 키워드 정도 한두 개만 기억해 놓는 방식으로 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9번 문제 본격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제목은 속시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과 2024년에 이 식물 분류학은 사실 식물 분류학은 정확히 식물 분류학과 생리학이 포함되어 있어요. 분류학은 생리학과 뗄 수가 없죠. 생리학을 기본으로 분류를 하는 거니까. 예로 식물의 경우는 이제 4가지로 분류를 하죠. 이끼류, 양치류, 거시식물류, 속시식물류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끼류는 포자로 번식을 하고, 뭐 속시식물은 종자, 씨앗이죠. 씨앗으로 번식을 하죠. 생리학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생물이 생명활동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리학을 생각하시면 생명활동을 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다르게 분류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생물의 분류학과 생리학은 뗄 수가 없는데 식물의 경우는 이제 같이 포함돼서 기출문제 2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2년의 문제는 식물 전체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2024년의 문제는 식물의 분류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시식물류에 대해서 속시식물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식물의 분류 4가지 이끼류, 양치류, 거시식물류 중에서 사실 속시식물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화상에서도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뛰어난 진화를 해왔고 현재 지구상의 식물 중에 90% 가까이가 속시식물이라고 합니다. 워낙 뛰어나게 진화를 잘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지문할 수 있는 내용도 속시식물이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에는 속시식물에 대해서만 문제를 구성했고요.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속시식물, 그러니까 속시식물이지만 실제로 이제 식물의 분류학 문제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얘는 좀 기초 이론을 먼저 기본 이론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속시식물을 포함한 식물류의 분류 그림이죠. 이 그림은 뭐 여러분들이 좀 그리실 수 있을 정도로 정확히 그리셔야 되고요. 여기서 지문이 나왔을 때 틀리면 사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식물은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끼류, 선태류란 한자어도 있으니까 같이 보셔야 되고요. 양치류, 석송류가 포함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석송류를 분리하기도 하는데 포함해서 양치류라고 하기도 합니다. 3번째 거시식물류, 4번째 속시식물류입니다. 속시식물류는 유일하게 꽃을 피우기 때문에 현화식물이란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류학을 공부하실 때는 이 대표식물을 하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끼류는 당연히 대표식물이 이끼죠. 그 다음에 양치류는 대표식물로 고사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물로도 먹죠. 석송은 석송이죠. 거시식물류는 소나무 정도를 대표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속시식물류는 뭐 워낙 많지만 장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속시식물류 분류가 조금 더 분화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속시식물은 외떡잎식물과 쌍떡잎식물 2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이 외떡잎, 쌍떡잎은 속시식물의 씨앗이 적당한 위치에 토양에 들어가고 그 흙 속에 덮이고 뭐 물을 주게 되면 비가 오거나 이제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 씨앗이 발화해서 이제 싹을 틔워서 새로운 식물로 생장을 하게 되죠. 그때 처음에 떡잎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속시식물은 떡잎이 하나고 어떤 속시식물은 떡잎이 2개죠. 그래서 외떡잎과 쌍떡잎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쌍떡잎은 뭐 장미 같은 것들이 쌍떡잎이고, 발음이 엄청 어렵네요. 외떡잎 식물은 우리가 먹는 쌀, 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이 외떡잎은 나란히 맥이라서 잎에 잎맥이 나란히 돼 있고요. 장미는 그물맥이라서 네트, 그물 모양의 잎맥을 갖고 있죠.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과거에는 그렇게 외떡잎과 쌍떡잎으로만 분류를 했었어요. 근데 현재는 분자생물학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서열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DNA나 RNA 서열, 어떤 생물의 DNA나 RNA 서열 분석하는 게 굉장히 빨라진 거죠. 그래서 모든 생물을 동정하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습니다. 동정이라는 건 특정 생물 한 가지 종에 대해서 이 생물종이 분류학상에 어디에 속하는지 밝혀내는 게 동정이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많은 식물들, 특히 쌍떡잎 식물들을 동정을 해보니까, 원래는 쌍떡잎 식물 하나의 계열로 생각했는데 사실 세 개의 계열,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눠진다는 판단이 섰고, 그걸 생물학계에서 받아들여서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쌍떡잎 식물이라고 불리던 것이 현재는 기저 속시식물, 목련류, 그리고 나머지 진정 쌍떡잎 식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네 가지로 속시식물을 구분하고 있어요. 문제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 거고요. 자, 그다음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거는 식물류 네 가지, 이끼류, 양치류, 거시식물, 속시식물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핵심이 되는 요 분류 기준이죠. 그게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관다발의 문제입니다. 자, 이끼류는 식물 중에 유일하게 관다발이 없어요. 자, 우리가 식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육상식물을 의미합니다. 자, 식물은 어디서 진화했을까요? 네, 원생생물계에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가 있죠. 그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네, 녹조류죠. 식물이 녹색이고 녹조류도 녹색에 가깝습니다. 바다에 살고, 녹조류는 파래 같은 게 녹조류죠. 자, 그 파래 같은 녹조류가 육상으로 진출을 하게 돼서 식물이 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파이오니아 같은 식물이 육상으로 처음 나왔겠죠. 그래서 태양광이 굉장히 강하죠. 바다 속에도 태양이 비치긴 하지만 바다의 물 분자에 의해서 태양광이 산란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이 약합니다. 근데 육지에 나오면 태양광이 강하니까 광합성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육지를 점령해야 되겠다라고 나왔는데, 문제는 바닷속하고 환경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녹조류가 바닷속에 존재할 때는 식물은 수분을 공급하는 게 좀 중요하죠. 녹조류의 각 세포들에다가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한데, 바닷속에 있을 때는 쉽죠. 바닷물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수분 공급이 쉽습니다. 근데 육지에 올라왔더니 육지는 물이 없죠. 물이 흔하지 않죠. 그리고 육지에서는 식물이 키가 커야 돼요. 키가 크면 태양광을 많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광합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하죠. 키가 커지고 싶은데 바닷속에선 키가 커도 상관이 없어요. 바닷속에 존재하는 켈프류 같은 경우에는 몇 미터 이상 자라기도 합니다. 수분을 어디서든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육지에서는 수분이 어디 있죠? 토양 속에만 조금 있고, 비가 안 오는 날은 대기 부분은 다 건조하죠. 그래서 키가 커버리면, 육지에서 식물이 키가 커버리면 세포들의 수분을 공급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관다발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현재 뭐 커다란 나무들처럼 이렇게 몇 미터, 몇십 미터 높이까지 자라려면 저 꼭대기에 있는 줄기와 잎에까지 수분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수분은 토양 속에밖에 없으니까 토양에 있는 수분을 뿌리가 모아서 저 높이 있는 잎까지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가 필요하죠. 그게 관다발이에요. 그래서 육지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관다발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문제는 이끼의 경우는 관다발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끼는 비관다발 식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끼는 키가 클 수가 없습니다. 키가 커버리면 높은 곳에 있는 세포들의 수분을 전달할 방법 자체가 없죠. 그래서 키가 아주 작죠. 그리고 습한 곳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좀 건조해지면 다 죽어버리죠. 관다발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관다발 식물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이끼류는 관다발을 만들지 못했다. 나머지는 관다발을 만들어서 키가 클 수 있었다. 육상에 적응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 양치류를 보시면, 양치류의 경우는 지금 고사리들은 키가 작지만 고생대에는 거대 양치류들이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몇 미터 이상이죠. 양치류가 관다발이 발달했기 때문에 높은 곳까지 수분을 올려줄 수 있어서 거대 양치류가 서식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석탄, 우리가 쓰는 땅에서 쓰는 석탄 중에 많은 부분이 고대 양치류가 석화돼서 석탄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고대 양치류는 키가 컸고 양치류는 키가 클 수 있다. 이유는 관다발을 진화상에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근데 양치류까지는, 이끼류와 양치류까지는 번식의 포자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비종자예요. 종자 씨, 씨앗은 같은 말이죠. 종자 씨, 씨앗은 같은 말이고 포자는 다른 말이죠. 포자하고 종자는 좀 육지의 건조한 환경을 잘 견딜 수 있게 두꺼운 종피 껍데기를 가지고 있고, 내부에 영양물질을 갖고 있는 배젖이 있고,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서 나중에 식물 개체가 되는 배, 사람으로 치면 수정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배가 자라서 다음 식물 개체가 됩니다. 그 배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많은 세포들에 의해서 구축된 게 종자 씨앗이에요. 복잡하죠. 근데 포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보호 기능은 있지만 세포가 몇 개 안 되고 원시적이죠. 자, 양치류는 관다발은 만들어냈지만 종자는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자로 번식을 하고, 이끼류도 마찬가지로 포자로 번식을 합니다. 자, 양치류는 그래서 종자가 아닌 비종자, 그리고 관다발을 갖는 관다발 식물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 다음에 종자는 누가 가질까요? 겉씨 식물, 속씨 식물에 씨라는 말이 들어있죠. 씨가 씨앗, 종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식물류만 종자를 만들어서 종자로 번식을 하죠. 자, 나머지는 쉽죠. 이 종자가 되기 전에 미씨라고 하는데, 미씨가 보호되는, 씨방 속에서 보호되는 건 속씨 식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속씨 식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미씨가 보호되지 않고 노출되어 있는 걸 겉씨 식물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는 합쳐서 종자식물이라고 불리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식물 분류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해설이 좀 길어서 여기서 잠깐 끊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